저와 승훈이는 서울 외곽의 작은 고원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둘 다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버려졌고 거의 같은 시기에 고아원에 들어왔습니다. 나이까지 같아서 원장님께서는 우리에게 승혁, 승훈이라는 이름을 나란히 지어주셨습니다. 비록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이였지만 이름부터 나란했던 우리는 서로를 형제처럼 여기며 자연스럽게 붙어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고아원은 늘 춥고 배고팠습니다. 정부의 지원은 넉넉하지 않았고 후원자들의 발걸음도 드물었습니다. 겨울이면 난방비가 부족해 아이들은 모두 한 방에 모여져야 했고 밤이 깊어질수록 방 안의 공기는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그런 밤이면 저는 이불 끝자락을 꼭 붙잡고 승훈이 옆으로 바짝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손을 꼭 맞잡은 채 잠들었습니다. 승훈이의 손은 참 따뜻했습니다. 저는 그저 승훈이는 열이 많아서 따뜻한가 보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승훈이는 원래 저보다 더 추위를 많이 타는 아이였습니다. 그런데도 말없이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자기 이불을 제 쪽으로 더 많이 덮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아이는 그렇게 조용히 자신을 덜어내며 저를 품어주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감싸며 진짜 형제처럼 자라났습니다. 어느 날 밤, 유난히도 기온이 떨어져 숨을 쉬는 것조차 시린 겨울이었습니다. 방 안은 너무 조용해서 아이들의 숨소리만 겨우 들릴 정도였고 차가운 공기 속에서 저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제 옆에 누워있던 승훈이가 조심스럽게 속삭였습니다. 승혁아, 나중에 우리 크면 진짜 큰 집에서 살자. 방도 따뜻하고 밥도 많고 그런 집에서. 그 어린 약속이 그때는 정말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간식이 생기면 우리는 늘 반으로 나누어 먹었고 누군가 싸움을 걸면 서로를 지키며 함께 맞섰습니다. 고아원에는 중학생 형들도 있었는데 그들 중 몇 명은 어린아이들을 괴롭히는데 재미를 느끼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중학생인 태수 형이 제가 가장 아끼던 그림책을 뺏어간 일이 있었습니다. 그 책은 원장님께서 제 생일에 직접 선물해 주신 제가 세상에서 가장 아끼는 하나뿐인 보물이었습니다. 그걸 본 승훈이는 말릴 틈도 없이 벌떡 일어나 태수 형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찢어진 책을 들고 있는 형의 손을 거칠게 쳐냈습니다. 태수 형은 곧바로 승훈이에게 주먹을 날렸고 그대로 바닥에 나동그라졌습니다. 승훈이의 뺨에는 순식간에 시퍼러멍이 올라왔고 입가엔 터진 핏자국이 번졌습니다. 하지만 승훈이는 끝까지 책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뒤로 숨듯 찢어진 그림책을 꼭 끌어안은 채 말없이 일어섰습니다. 잠시 후 소란을 들은 어른들이 달려왔고 승훈이와 태수형은 선생님들에게 불려가 크게 혼났습니다. 혼나고 돌아온 승훈이의 퉁퉁 부은 얼굴을 보니 속상했습니다. 미안해. 나 때문에 다쳐서. 네 잘못 아니야. 태수 형이 잘못한 거지. 승훈이는 그렇게 말하며 품 안에 꼭 끌어안고 있던 책을 조심스레 내밀었습니다. 표지는 구겨지고 군데군데 얼룩져 있었지만 그림은 다행히 멀쩡했습니다. 봐봐, 네 책 찾아왔어. 표지가 좀 찢어지긴 했지만 그림은 그대로야. 그래도 다행이지. 너 이거 진짜 좋아했잖아. 승우는 엉뚱하게 웃었습니다. 뺨은 퉁퉁 부어 있었고 입술 끝엔 핏자국이 남아 있었지만 그 얼굴엔 원망도 아픔도 없었습니다. 그저 책을 되찾아 다행이라는 순한 마음 하나만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고작 책 한 권을 지키겠다고 저렇게까지 맞아가며 웃고 있는 아이를 보며 가슴 깊은 곳이 뜨겁게 울컥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이 아이는 단순한 친구가 아니라 내 가족이구나. 우리는 늘 함께였고 다른 아이들은 우리를 쌍둥이라고 불렀습니다. 비가 오면 함께 맞았고 누군가 울면 나란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마음이 통해서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세상에 단 둘뿐인 작고 외로운 우리 두 사람이 서로를 꼭 끌어안고 그렇게 살아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희가 9살이 되던 해 승훈이의 해외 입양이 결정되었습니다. 고아원에서는 그전까지 국내 입양 기관을 통해 6개월 넘게 적합한 가정을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나이가 많아진 저희 또래 아이들에게는 입양 기회가 좀처럼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신생아나 아주 어린 아이들을 원하는 가정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기적적으로 승훈이의 입양이 결정된 것입니다. 승훈이를 입양하려는 부부는 한국계 교포 부부로 미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한국 아이를 입양하고 싶다는 뜻을 오래전부터 밝혀온 분들이라고 했습니다. 오랜 노력 끝에 관련 기관을 통해 입양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밟아 승인을 받고 승훈이의 최종 입양을 위해 직접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어릴 적엔 입양된 동생들을 보며 우리도 언젠가는 가족이 생기겠지 하며 기대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나이가 많아지면서 그런 꿈은 점점 사라졌고 우리 둘 다 이젠 그냥 이곳에서 서로를 의지하며 살겠다고 마음을 다잡고 있었던 터였습니다. 그런데 승훈이의 입양이 결정된 것입니다. 처음에 승훈이의 입양 소식을 들었을 때는 기뻤습니다. 드디어 승훈이에게 따뜻한 가정이 생긴다는 사실에 진심으로 기뻤어요. 하지만 기쁨은 금세 두려움으로 바뀌었습니다. 함께 있어야 할 저희가 헤어져야 한다는 현실이 차츰 마음을 짓눌렀거든요. 승훈이의 양부모님이 될 분들이 고아원에 처음 찾아왔던 그날의 풍경은 지금도 제 기억 속에 또렷하게 남아있습니다. 남자분은 딱 떨어지는 정장을 입고 있었고 여자분은 반짝이는 명품 핸드백을 들고 있었죠. 어린 제 눈에도 두 분은 TV에서나 나올 법한 부자처럼 보였습니다. 걸음걸이부터 말투까지 우리랑은 전혀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 같았거든요. 네가 승훈이구나. 정말 똑똑해 보이네. 우리랑 같이 가서 행복하게 살자. 미국에 가면 좋은 학교도 보내줄 거야. 원하는 거 다 해줄 수 있어. 승훈이는 그런 두 사람 앞에서 고개를 끄덕이긴 했지만 곁눈질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입술을 꾹 다물고 있었고 눈동자 안에는 말 못할 눈물이 맺혀 있었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치 갑자기 숨이 막힌 것처럼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입양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기까지 한 달 정도의 시간이 남아 있었고 그 한 달 동안 저희는 그 어느 때보다 꼭 붙어 다녔습니다. 같이 밥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웃고 하루하루가 너무 소중해서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저녁 승훈이가 제 옆에 조용히 앉더니 갑자기 말했습니다. 승혁아, 나 미국 가기 싫어. 너랑 헤어져야 하잖아. 너랑 헤어지기 싫어. 그 말에 저는 더는 참지 못하고 울음이 터졌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 앞에서 눈물을 삼켜야 했습니다. 제가 울면 승훈이의 발걸음이 더 무거워질 거란 걸 알았거든요. 그건 분명히 승훈이에게 주어진 소중한 기회였으니까요. 승훈아, 괜찮아. 가서 꼭 행복하게 살아. 진짜야, 나는 괜찮으니까. 거짓말이었습니다. 하나도 괜찮지 않았습니다. 마음 한쪽이 조용히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그때 저는 그 말밖에 해줄 수 없었습니다. 입양 전날 밤 저희는 이불을 덮은 채 부둥켜 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깰까봐 소리는 내지 못하고 이불 속에서 조용히 훌쩍거렸어요.
승혁아, 나 미국 가서 성공해서 꼭 너 데리러 올게. 나도 공부 열심히 해서 너 찾아갈게. 절대 잊지 말자. 우리 손가락 걸고 약속하자. 그렇게 새끼손가락을 걸고 약속하고 다음날 승훈이는 검은색 승용차를 타고 떠났습니다. 그날 아침 일찍부터 입양 부모님이 오셔서 승훈이의 짐을 챙기셨어요. 사실 짐이라고 해봤자 옷 몇 벌과 낡은 인형 하나가 전부였지만요. 차에 오르기 전에 승훈이가 마지막으로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차창 너머로 보이는 그 아이의 얼굴은 기대와 불안이 뒤섞여 있었고 저는 그 차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고아원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원장님이 뒤에서 제 어깨를 토닥여 주셨지만 그날 밤 저는 혼자서 울다가 잠들었습니다. 그로부터 2달쯤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믿기지 않을 만큼 놀라운 일이 제게도 찾아왔습니다. 저 역시 입양이 결정된 것입니다. 처음엔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승훈이가 떠난 뒤 저는 입양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고 있었거든요. 양부모님은 처음 만났을 때부터 따뜻한 인상을 가진 분들이었습니다. 양아버지는 작은 제조업체를 직접 운영하고 계셨고 양어머니는 집에서 살림을 돌보며 저를 정성껏 챙겨주셨습니다. 특히 양어머니는 오랫동안 아이를 갖기 위해 노력했지만 의학적으로 임신이 어려운 상황이 되자 입양기관에 입양 신청을 했고 오랜 기다림 끝에 저와 만나게 된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승훈이처럼 저도 처음으로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처음 새집에 갔을 때의 기분을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멋진 침대, 깨끗한 이불, 그리고 제 방까지 따로 있었거든요. 승혁아, 이제부터 여기가 네 집이야. 편하게 지내렴. 우리가 비록 친부모는 아니지만 너를 친아들처럼 사랑할게.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양부모님의 따뜻한 보살핌 덕분에 금세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가정에 적응하면서도 제 마음 한쪽에는 늘 승훈이가 있었습니다. 밤마다 그 아이가 어떻게 지내고 있을지 궁금했어요. 입양된 지 1달쯤 지났을 때 드디어 첫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미국에서 온 승훈이의 편지를 받아들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승혁아 잘 지내지? 나는 미국에 와서 큰 집에서 살고 있어. 방도 넓고 침대도 푹신해. 부모님도 좋고 음식도 맛있어. 영어는 어렵지만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 학교도 재미있고 친구들도 사귀었어. 너는 어때? 새 부모님은 좋으시지? 빨리 답장 써줘. 편지를 읽으며 마음이 놓였고 저도 바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제가 얼마나 잘 지내고 있는지, 양부모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새 학교는 어떤지 자세히 적어서 보냈습니다. 그 후로 몇 년 동안 저희는 그렇게 편지를 주고받으며 서로의 삶을 응원했습니다. 승훈이의 글에는 언제나 밝고 긍정적인 말들로 가득했죠. 그 아이는 미국에서의 새 삶이 즐겁다고 했고 언젠가는 꼭 저를 그곳으로 초대하겠다는 약속도 잊지 않았습니다. 편지 말미마다 적힌 꼭 다시 보자는 말은 저에게 늘 큰 위로이자 힘이 되었습니다. 저 역시 새로운 환경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낯선 동네, 새로운 학교, 처음 겪는 가족의 풍경들 속에서 처음엔 조금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익숙해졌습니다. 양부모님은 따뜻한 분들이었습니다. 제가 공부를 하고 있으면 양어머니는 따뜻한 간식을 챙겨주셨고 양아버지는 말없이 어깨를 두드려 주셨습니다. 제가 성적표를 받아올 때마다 두 분의 얼굴엔 흐뭇한 미소가 번졌고 그런 모습을 볼 때면 열심히 해야지라는 다짐이 절로 들었습니다. 승훈이와의 편지 교환은 중학교에 입학할 무렵까지 꾸준히 이어졌습니다. 마치 멀리 떨어져 있어도
계속 연결되어 있는 듯한 느낌이었죠. 그런데 제가 중학생이 되던 해부터 승훈이의 편지가 점점 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두 달이 되고 결국 어느 순간부터는 더 이상 소식이 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그저 바쁜가 보다 했습니다. 미국 학교 생활이 낯설고 힘들어 편지를 쓸 여유가 없겠지 싶었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도 1년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보낸 편지들은 하나둘 반송되어 돌아왔고 봉투 위엔 주소지 없음이라는 도장이 덧씌워져 있었습니다. 무슨 일일까? 이사라도 간 걸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온갖 생각이 들었지만 저는 알 길이 없었습니다. 조심스레 양부모님께 말씀드렸지만 두 분은 조용히 제 등을 다독이며 말하셨습니다. 승여가 과거에 너무 매달리기보다는 지금 너를 사랑하는 가족을 바라보렴. 그 친구도 새로운 곳에서 적응하느라 많이 바쁠 거야. 부모님의 말씀이 틀린 건 아니라 머리로는 이해가 됐지만 가슴 한구석이 자꾸만 허전했습니다. 마침 무언가 놓고 온 것처럼 아무리 하루가 바쁘고 충실해도 빈 공간 하나가 늘 남아있는 기분이었죠. 그래도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승훈이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더 열심히 공부했고 양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하루하루를 단단하게 살아갔습니다. 중학교 시절 저는 단 한 번도 전교 1등을 놓친 적이 없었습니다.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늘 상위권을 유지했고 그럴 때마다 양부모님의 얼굴에는 자랑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우리 승혁이가 이렇게 똑똑한 줄 몰랐네. 나중에 회사 물려줄 사람이 생겨서 든든하다. 두 분의 그런 말씀은 마치 칭찬처럼 들리면서도 저를 있는 그대로 믿고 아껴주는 마음이 느껴져 따뜻했습니다. 그 기대에 보답하고 싶다는 마음이 제 안에서 자라났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진로를 고민하던 어느 날, 양아버지께서 조심스레 말씀을 꺼내셨습니다. 회사를 이어받을 생각이 있다면 경영학과에 진학하는 것이 좋겠다고요. 그 순간 저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양부모님이 평생을 바쳐 일군 회사를 제가 잘 지켜드리고 싶었고 그동안 받은 사랑을 조금이나마 갚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밤낮 없이 공부에 매달렸고 마침내 국내 명문대 경영학과에 합격했습니다. 대학생이 되고 나서도 흐트러짐 없이 생활했습니다. 학점 관리는 기본이고 경영 관련 동아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현장의 목소리와 실제 사업 운영에 대한 감각을 익혀나갔습니다. 대학교 4학년이 되자 양아버지 회사에서 인턴십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작은 규모의 회사였지만 직원들 모두가 오래 함께한 가족처럼 끈끈했고 회사에는 정직하고 따뜻한 공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아들이 정말 똑똑하네요. 겸손하기까지 하고 사람이 참 됐어요. 나 닮아서 그래. 우리 승혁이가 나를 쏙 빼닮았지?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속이 울컥했습니다. 정말 친부모 밑에서 자랐어도 이렇게까지 따뜻한 사랑을 받을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절로 들 정도였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한 뒤 저는 자연스럽게 아버지의 회사로 들어가 본격적으로 경영 수업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회사는 어느새 중견제조 기업으로 성장해 있었고 직원 수도 100명을 훌쩍 넘겼습니다. 양아버지는 경영을 배우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 있다며 현장부터 시작하라고 하셨습니다. 경영자는 책상에만 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 현장을 알아야 사람도 숫자도 보이는 법이야.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 저는 생산 라인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루 종일 작업복을 입고 기계 옆을 오가며 제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하나하나 직접 익혔습니다. 이후에는 영업팀으로 옮겨
고객과의 상담에 동행했고 거래처와의 협상 테이블에도 참여하며 살아있는 사업 감각을 몸으로 배웠습니다. 힘들었지만 하루하루가 보람 있었습니다. 저는 후계자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일했고 양부모님의 헌신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 더욱 몰입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제가 28이 되던 해, 회사의 해외 진출 프로젝트가 본격화되면서 처음으로 미국 출장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출장은 우리 회사의 정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거야. 잘하면 미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어. 그 말의 무게를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몇 달 동안 미팅 자료를 준비하고 시장 조사부터 경쟁사 분석까지 꼼꼼히 챙겼습니다. 그렇게 철저히 준비한 끝에 저는 드디어 비행기에 올랐고 뉴욕에 도착한 첫날부터 현지 거래처들과의 미팅이 이어졌습니다. 뉴욕에서의 일정은 생각보다 훨씬 치열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어지는 미팅과 현장 실사, 계약 조건 조율, 통역과 실무 대응까지 단 하루도 느슨해질 틈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낯선 이국 땅의 거리를 걷다 보면 문득문득 승훈이가 떠올랐습니다. 예전 편지 속에서 그가 자주 얘기하던 것들이 하나둘 제 눈앞에 펼쳐졌거든요. 그가 말했던 겨울의 센트럴파크, 한 번쯤 꼭 가보고 싶다던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그리고 그 어린 날 그 아이가 그려주던 미국의 풍경들이 지금 제가 걷고 있는 이곳과 겹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출장 마지막 날, 저는 미국 파트너 회사 중 한 곳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협업 가능성을 논의하기 위한 간단한 프레젠테이션 일정이었고 회의에 들어가기 전 미리 받은 직원 명단을 대충 훑어보다가 문득 시선이 한 이름에서 멈췄습니다. 성훈킴.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너무 흔한 이름일 수도 있었습니다. 이민온 한국기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그런 이름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철자, 그 느낌, 왠지 모르게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회의 시간,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조심스레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그곳 테이블 건너편에 앉아있는 한 남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서로의 얼굴을 확인한 순간 우리 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숨을 삼켰습니다. 그 짧은 눈빛 속에 수십 년의 시간이 뒤엉켜 흘러갔습니다. 거의 20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승훈이는 키가 훌쩍 자라 있었고 말끔한 정장을 입고 당당한 태도를 지닌 완전한 어른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동자만큼은 어릴 적 고아원 구석 이불 속에서 제 손을 꼭 잡아주던 그 아이 그대로였습니다. 그날 미팅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서류는 오갔고 말은 주고받았지만 저희는 눈앞의 업무보다 20년 만에 다시 마주한 얼굴이 더 먼저 와닿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저희는 맨해튼의 조용한 한식당에서 다시 마주 앉았습니다. 창밖으로는 도시의 불빛이 무심하게 흐르고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찌개와 함께 말로 다 하지 못한 시간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승훈이는 예전보다 훨씬 말이 적어져 있었습니다. 표정은 차분했지만 눈빛에는 조심스러움이 어려 있었습니다. 한마디 한마디를 고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잠시 머뭇거리던 저는 결국 꺼내고 싶던 질문을 조심스레 건넸습니다. 승훈아, 왜 편지를 끊었어? 나 진짜 오래 기다렸어. 이렇게 잘 살고 있었으면서 연락 좀 해주지. 걱정 많이 했어. 미안해. 사정이 좀 있었어. 사실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더 묻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승원이의 표정과 말투에서
그가 아직은 어떤 이야기도 꺼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언젠가는 그가 스스로 말해줄 거라는 마음으로 더 깊은 질문을 하는 대신 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양부모님이 얼마나 따뜻한 분들이셨는지, 지금은 어떤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지, 그동안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지. 제 이야기를 들은 승훈이도 조금씩 자신의 이야기를 건넸습니다.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했고 지금은 우리가 미팅했던 그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생활은 안정적이고 일도 잘 맞는 편이라고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별 문제 없어 보였지만 그의 말은 늘 한 걸음쯤 거리를 둔 느낌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야기 하나쯤은 감춘 채 조심스럽게 대화를 이어가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다 말하지 못한 이야기들을 남긴 채 오랜만에 만남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모님께서 식사 자리에서 조심스럽게 입을 여셨습니다. 승혁아, 요즘 너 혼자 지내는 거 보면 엄마가 괜히 마음이 쓰여. 바쁘고 일 잘하는 건 알지만 그래도 퇴근하고 같이 밥 먹고 이야기 나눌 사람이 곁에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 나도 네 나이쯤에 네 엄마를 만났지. 사람 마음이란 게 말이야. 누구 하나 옆에 있는 거, 그게 생각보다 참 큰 힘이 되더라. 사실 저도 요즘 그런 생각이 들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일도 안정됐고 이제는 저 역시 누군가와 인생을 함께 그려보고 싶다는 마음이 자주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회사 미국 거래처 대표를 만났는데 그분한테 딸이 하나 있어.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교포인데 한국에서 유학도 했더라고. 사람 참 단정하고 생각도 깊고 말하는 거 보니 참 야무지더라. 네 또래쯤 되고 그 집에서도 인사성 바르고 책임감 있는 사람 찾고 있다고 하더라고. 부담 갖지 말고 밥 한 끼 한다고 생각하고 만나봐. 소개라고 해도 무거운 자리 아니고 서로 이야기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인사하는 자리로 잡아볼게. 마음 안 맞으면 말고 괜찮으면 그때 생각하면 되는 거잖니. 우린 그냥 네가 혼자 외롭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뿐이야. 두 분은 제 반응을 살피며 조심스럽고도 다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혼자 지내는 시간이 익숙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모습이 부모님 눈엔 외로움처럼 보였나 봅니다. 저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네, 한번 만나볼게요. 저도 계속 혼자 살 생각은 아니니까 좋은 분이라면 인연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밥 한 끼 하는 거라면 저도 편한 마음으로 나가볼게요. 부모님 얼굴에 안도감이 스쳤습니다.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마음이 조금 따뜻해졌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별 기대 없이 나갔습니다. 부모님이 워낙 말씀을 하시니 예의상 한번 얼굴이나 보자 싶은 마음이었죠. 그냥 정해진 자리에 나가 앉아주는 정도랄까. 근데 막상 만나보니 생각보다 훨씬 괜찮은 사람이더라고요. 그녀는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자기 뿌리를 알고 싶어서 한국에 유학을 왔었다고 했습니다. 대학교를 마친 뒤엔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 지금은 가족이 하는 사업을 함께 돕고 있다고 하더군요. 첫인상 자체가 참 편안했어요. 어색할 법한 자리였는데도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풀어주고 말도 조심스럽고 부드럽게 건네더라고요. 무엇보다 대화할 때 상대 말에 귀 기울일 줄 알고 자기 생각도 분명히 전할 줄 아는 사람이란 게 느껴졌습니다. 그런 점들이 꽤 인상적이었어요. 사업 이야기를 나눌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즘 한국 기업들이 미국 쪽으로 많이 진출하잖아요. 저도 그런 흐름에 관심이 많아요. 기회가 된다면 제가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말요? 저희 회사도 요즘 미국 진출 준비하고 있어서요. 그럼 잘 됐네요.
함께 얘기해 볼 기회가 생기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야기하는 내내 느꼈던 건 그녀가 저한테 잘 보이려고 애쓰는 기색이 전혀 없다는 거였어요. 억지로 포장하거나 꾸미지 않고 그냥 자기답게 말하고 자연스럽게 행동하는 게 참 편하게 느껴졌습니다. 몇 번 더 만나면서 점점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만날수록 사람이 더 괜찮아 보였고 대화도 잘 통하고 같이 있는 시간이 편했죠. 처음엔 단순한 소개 자리라고 생각했는데 그녀와 시간을 보내면서 그 만남이 조금씩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입양하라는 사실을 그녀에게 말하지 않고 만나는 것에 대한 불편함이 생겼습니다. 그녀가 실망할 거라는 걱정보다 이대로 숨긴 채 진심을 나누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컸습니다. 어느 날 조용한 카페에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누다 잠시 망설이던 끝에 입을 열었습니다. 할 말이 있어요. 혹시 알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부모님의 친자식이 아니라 입양된 아들이에요. 그녀는 놀란 기색도 없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눈빛엔 어떤 판단도 거리낌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미소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저희 집도 좀 그래요. 부모님께서 예전부터 입양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가지고 계셔서 제 형제 중에도 입양된 분이 있어요. 그렇다고 특별히 다르거나 어색한 건 전혀 없었어요. 가족이라는 게 피보다 마음이라는 걸 어릴 때부터 보고 자랐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안에 있던 조심스러움이 스르르 녹아내리는 걸 느꼈습니다. 승혁 씨가 어떤 환경에서 자랐든 지금의 승혁 씨가 좋은 사람이라는 건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이야기 나눠줘서 고마워요. 더 가까워진 느낌이에요. 그녀의 말은 단순한 위로나 이해의 제스처가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있는 그대로의 저를 받아들이는 눈빛이었고 그 안엔 어떤 연민도 부담도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그녀와의 관계가 겉으로 보이는 호감 이상이라는 걸 확신하게 됐습니다. 누군가에게 내 과거를 말하는 게 언제나 조심스러웠는데 그녀 앞에서는 그런 방어가 필요 없었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저를 자연스럽게 받아주는 그 태도에 저도 더 깊이 마음을 열 수 있었습니다. 그녀와 함께한 시간은 언제나 편했고 매 순간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런 사람과 함께라면 앞으로 어떤 일이 닥쳐도 함께 이겨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모님도 그녀를 무척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말투도 차분하고 눈빛도 참 고와. 승영이랑 잘 맞는 것 같아.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 집안도 번듯하고 무엇보다 사람 됨됨이가 참 좋아 보여. 나중에 함께 일해도 잘 맞을 것 같아. 그렇게 자연스럽게 우리 사이의 거리는 더 가까워졌고 저는 어느 순간 이 사람이라면 함께 미래를 그려도 좋겠다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결혼을 결심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계기보다 그녀와의 매일이 늘 따뜻하고 편안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녀가 평소 좋아하던 한강공원에서 청혼을 준비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한 저녁, 우리는 평소처럼 나란히 강가를 걷고 있었습니다. 바람도 적당히 불었고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편안한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산책로 끝자락쯤에 이르렀을 무렵 사람이 드문 벤치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가방에서 미리 준비해둔 반지 상자를 꺼내들고 가볍게 숨을 고른 뒤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우리 결혼할래요? 그녀는 잠깐 놀란 듯 했지만 곧 눈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고
저도 모르게 긴장이 풀리면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녀는 눈가를 가볍게 닦으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날 우리는 평소처럼 산책을 마쳤지만 그 순간부터는 서로에게 조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하게 시작된 만남이었지만 이제는 자연스럽게 서로의 삶 속으로 들어간 사이가 되었습니다. 결혼 준비는 정말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서울 시내 고급 호텔에서 양가 가족이 모두 참석하는 성대한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었고 예비 신부의 부모님도 미국에서 날아오시기로 했어요. 하객은 200명 정도로 예상됐고 모든 게 마치 꿈만 같았습니다. 당연히 승훈이에게도 제일 먼저 연락했죠. 승훈아, 나 다음 달 15일에 결혼한다. 청첩장이랑 항공권 같이 보낼게. 꼭 와줘야 해. 이야, 진짜야? 와, 축하한다. 승훈이는 20년 만에 한국에 다시 오는 거라며 설렘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결혼식 전날 저녁, 드디어 승훈이가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직접 공항으로 마중을 나갔고 도착 게이트에서 승훈이를 본 순간 그 낯설지 않은 조금은 조심스러운 눈빛이 반가우면서도 왠지 뭉클했어요. 나 신혼여행은 결혼식 며칠 지나고 가니까 내일 끝나고 우리 집 가자. 서울 구경 제대로 시켜줄게. 고마워. 그리고 진심으로 축하해. 네가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모습 보니까 나도 괜히 뿌듯하다. 그날 밤 제가 미리 예약해둔 호텔에 승훈이를 데려다 줬습니다. 로비에서 헤어지며 내일 결혼식장에서 보자고 말했죠. 그 순간만큼은 진짜 우리가 다시 고아원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결혼식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행복한 일만 가득할 거라고 기대했던 저에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결혼식 2시간 전, 일찍 도착한 승훈이를 예비 신부에게 소개시켜주기 위해 신부 대기실로 갔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제 가장 소중한 친구를 소개할 수 있게 되어 정말 기뻤습니다. 그런데 저의 예비 신부를 본 순간 승훈이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그 창백한 표정은 마치 귀신이라도 본 사람 같았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리는 걸 보니 무언가 단단히 잘못됐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승혁아, 잠깐만. 나랑 밖에서 얘기 좀 하자. 아주 급한 일이야. 예비 신부도 당황한 얼굴로 저를 바라봤지만 저는 더 이상 묻지 않고 승훈을 따라 복도로 나왔습니다. 승혁아, 이 결혼 절대 하면 안 돼. 그의 눈빛은 단단했고 입술 끝에 떨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 익숙한 표정, 진심을 말할 때마다 보이던 그 눈동자는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그 여자, 네 예비 신부 말이야. 그 애는 내가 미국에서 입양됐던 그 집, 그 지옥 같은 집의 딸이야. 숨이 턱 막혔습니다. 심장이 한순간에 얼어붙은 것처럼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입양 갔던 그 집은 겉으론 평범한 교포 가정처럼 보였어. 그런데 알고 보면 입양아를 집안의 머슴처럼 부리려고 데려온 사람들이었어. 나도 그랬고. 나 말고도 전에도 한 명 있었는데 오래 못 버티고 시설로 보내줬다고 하더라. 그는 허공을 잠시 바라보다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미국에 도착한 날부터 하루 종일 잔심부름에 집안일을 모두 해야 했어. 고작 9살이었는데 말이야. 아픈 날에도 눈 오던 날에도 밖에 내몰렸고 밥은 항상 남은 찌꺼기였고 따로 밥상 한번 제대로 받아본 적 없었어. 무슨 대접을 바란 것도 아니야. 그냥 사람 취급을 받고 싶었는데 그 가족은 나를 한 번도 사람으로 본 적이 없었어. 숨을 고르는 승훈의 얼굴엔 어릴 적 우리가 고아마당에서 쪼그려 앉아 울던
그 시절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 있었습니다. 그 집에서 네 예비 신부, 걔는 항상 나를 위에서 내려다보듯 봤어. 말도 잘 안 섞었고 내가 청소하는 방 앞을 지날 땐 코를 찡그리거나 피식 웃었어. 그 비웃던 표정 이제 모두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방금 전에 그 얼굴을 다시 보는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어.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몸이 굳어버린 듯 그 자리에 얼어붙은 사람처럼 서 있었어요. 믿고 싶지 않았고 믿을 수 없었고 믿으면 안 될 얘기였습니다. 아파도 병원에도 못 가고 난 그냥 거기서 사람 아닌 존재였어. 그런데 그 집 딸, 지금 신부 대기실에 앉아있는 저 여자는 모든 걸 보면서도 한 번도 날 도와주려 하지 않았어. 그 말이 제 귓가에서 뭔가 툭 부러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눈앞에 있던 모든 게 허물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낯설어지고 이상해지고 두려워졌습니다. 말 그대로 지옥이었어. 그때 네 편지 받았을 때도 답장을 수백 번 쓰고 찍고를 반복했어. 내가 이런 얘기를 꺼내면 네 마음까지 아프게 할까 봐서. 왜 말하지 않았어? 진즉에 말했으면 우리 부모님에게라도 도움 요청했을 텐데. 너만큼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서 그랬어. 이 불행으로 널 끌어들이게 될까봐 무서웠어. 그때 옆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아버지가 믿기지 않는다는 얼굴로 저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금 이게 다 사실이냐? 승훈아,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응? 그 순간 예비 신부 아버지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얼굴을 붉히며 쩌렁쩌렁하게 고함쳤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누구 허락받고 우리 결혼식에 와서 이딴 모략질을 하는 거지? 그의 목소리는 예식장 안을 가르듯 날카로웠고 처가 식구들도 일제히 벌떡 일어나 승훈을 향해 삿대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결혼을 망치려고 작정이라도 한 거냐? 내가 너를 학대했다고? 난 네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누가 시킨 거야? 어? 우리 집을 우습게 봐도 유분수지? 어휴. 그는 이성을 잃은 듯 승훈 쪽으로 달려들려 있고 주변 친척들이 말리지 않았다면 그대로 멱살이라도 잡았을 기세였습니다. 도대체 정체가 뭐야 너? 어디서 굴러먹다 온 놈이 우리 집안을 입에 담아? 감히 내 딸 결혼식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어? 어?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예식장은 정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는 술렁임이 터져나왔고 신부 측 친척 몇몇은 아예 승훈을 쫓아내야 한다며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그 속에서 저는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노발대바람에 달려드는 예비 장인을 향해 승훈이는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두 눈에 분노를 가득 담은 채 이를 꽉 깨물고 예비 장인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당신 정말 날 기억 못하겠어요? 20년 전 겨우 9살 먹은 애한테 빨래며 청소며 잔심부름까지 다 시킨 사람이 바로 당신이었잖아. 진짜 아들처럼 키워주겠다고 했잖아요. 그 말 전 아직도 생생히 기억나요. 근데 다 거짓말이었잖아. 당신네는 정부 보조금만 챙기고 나는 자식 같은 입양아가 아니라 집안머슴이었었잖아. 그의 말은 예식장 전체를 쩌렁 울릴 듯 울렸고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그저 말을 삼켰습니다. 승훈이는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제 쪽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승혁아, 그때 나 진짜 너무 힘들었어. 밤마다 네 생각하면서 겨우 버텼어. 고아원에서 같이 뛰돌던 기억 하나만 붙잡고. 그래도 너만은, 제발 너만은 따뜻하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네가 그런 집안이랑 이어지는 걸 내가 어떻게 가만히 보고만 있어.
이 결혼이 어떤 결말을 불러올지 누가 봐도 뻔한데. 그의 눈에는 분노와 슬픔, 그리고 오래된 상처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건 누군가를 해치려는 고발이 아니라 사랑하는 친구를 지키고 싶다는 마지막 외침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승훈이가 떨리는 손가락으로 신부 측 하객석 한쪽을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어젯밤 내 호텔 옆방에서 봤어. 네 신부랑 저 남자 둘이 같이 있는 걸. 고개를 돌려 바라보니 단정한 정장 차림의 젊은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예비 신부 쪽 친구라고 소개받은 인물이었죠. 잘생기고 반듯하게 생긴 외모에 신부 측 친척들과도 무척 친밀해 보였습니다. 처음엔 나도 내가 잘못 본 줄 알았어. 근데 지금 저기 앉아있는 두 사람 보니까 확신이 들어. 어젯밤 호텔 11층 1123호. 밤 10시쯤이었고 둘이 웃으면서 들어갔어. 그 여자 흰색 셔츠에 검은 바지 입고 있었고 남자는 파란 체크 셔츠를 입고 있었어. 순간 복도에 고요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이야기 앞에 모두가 말을 잃었고 제 심장은 불안하게 요동쳤습니다. 그저 착각이겠지. 다른 사람이겠지. 아무리 그래도 내 신부가 그럴 리 없다고 애써 부정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승훈의 입에서 이어지는 설명은 너무나도 구체적이었고 거짓이라 하기엔 섬뜩할 만큼 정확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어디서 굴러온 놈이 감히 우리 집을 모욕하는 거야? 예비 장인어른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당장 승훈을 끌어내릴 기세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예비 신부의 표정이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입을 틀어막고 우는 듯 하더니 이내 눈가를 닫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더 이상 숨기지 않겠다는 듯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맞아. 저 사람 내 남자친구야. 대학교 때부터 만났고 지금까지 계속 만나고 있었어. 예비 신부의 충격 고백에 식장이 술렁였고 하객들 사이로 조용한 탄식이 퍼졌습니다. 솔직히 이 결혼 하고 싶지 않았어. 근데 아빠가 안 된다고 집안에 도움되는 사람이랑 결혼하라고 해서 떠밀려서 여기까지 온 거야. 어차피 결혼하면 다 정리하려 했는데 이렇게 된 거 차라리 잘 됐네. 그러더니 손에 들고 있는 부케를 바닥에 던지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깟 결혼 안 하면 그만이지. 예비 신부는 그렇게 자신의 남자친구라는 사람의 손을 잡고 예식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그 모든 광경을 본 예비장인 부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결국 말없이 일어나 도망치듯 식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체면도 자존심도 더 이상 지킬 수 없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남은 건 흩어진 꽃잎과 썰렁해진 예식장, 쓰디쓴 모욕감뿐이었습니다. 그날 그렇게 제 결혼식은 결국 취소되었습니다. 부모님은 침묵 속에서 제 손을 꽉 잡아주셨습니다. 괜찮아, 승혁아. 이런 일이 미리 밝혀진 게 다행이야. 승훈이가 정말 고마운 친구구나. 저는 그 순간 분노보다는 허탈감이 더 컸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상처도 있었지만 승훈이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어요. 며칠 후 승훈이와 저는 다시 마주 앉았습니다. 이번에는 조용한 카페에서 그동안 감춰왔던 진실을 모두 들려주었어요. 미안해, 승혁아. 네 행복한 날을 망쳐서. 무슨 소리야. 오히려 고마워. 네가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승훈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지난 20년의 세월을 천천히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입양됐을 땐 정말 좋았다고 했습니다. 넓은 집,
따뜻한 밥, 새 옷들, 모든 게 꿈 같았고, 그래서 저에게 보낸 편지들도 진심이었다고 했어요. 처음 몇 달은 정말 행복했어. 그땐 진짜 가족이 된 줄 알았거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집의 진짜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입양은 사랑이 아니라 계산이었고, 그들은 아이를 돌보기보다 정부 보조금에만 관심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결국 승훈이도 그들의 모진 핍박을 견디다 못해 15살 생일을 앞두고 집을 뛰쳐나왔다고 했습니다. 갈 데가 없었어. 돈도 사람도 아무것도 없었지. 며칠 굶다가 길에 쓰러졌는데 진짜 그때는 죽는 줄 알았어. 그를 구한 건 한인타운에서 작은 세탁소를 운영하던 나이든 부부였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그 부부는 승훈이를 자식처럼 보살펴 주었습니다. 그분들이 아니었으면 아마 이 자리에 있지도 못했을 거야. 밥 먹여주시고 병원 데려가 주시고 일도 시켜주시고 덕분에 고등학교도 마치고 대학까지 갈 수 있었어. 말을 이어가던 승훈이의 눈동자엔 한 번도 편히 기대지 못했던 지난 시간의 흔적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정말 부모님 같았어. 지금도 연락하고 지내고 있어. 대학 졸업 후에는 현재 회사에 취직해서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괜찮아. 그분들 덕분에 다시 살 수 있었어. 하지만 그동안의 상처는 쉽게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너한테 연락 끊은 것도 그 때문이야. 행복하게 지내는 너한테 내 불행한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았어. 아유, 바보야. 그럴수록 더 연락했어야지.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렇게 지난 시절을 모두 고백한 승훈이는 며칠 더 한국에 머물렀습니다. 저는 그동안 승훈이에게 한국의 이곳저곳을 구경시켜 주었어요. 함께 우리가 자랐던 고아원도 찾아갔습니다. 고아원 마당에서 어릴 때 뛰어놀던 추억들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승혁아, 그때 우리가 여기서 약속했던 거 기억나? 함께 행복하게 살자고 했지? 이제야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아. 결혼은 무산되었지만 저에게는 무엇보다 소중한 친구, 진짜 가족이 남았습니다. 승훈이가 미국으로 돌아간 후에도 저희는 꾸준히 연락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끊어지지 않았어요. 몇 달 후 승훈이에게서 깜짝 소식이 왔습니다. 승혁아, 나 한국으로 돌아갈까 생각 중이야. 한국이 그립기도 하고 무엇보다 너랑 함께 일하고 싶어.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기뻤습니다. 아버지께 말씀드렸더니 흔쾌히 승낙해 주셨어요. 승혁이의 친구라면 우리 가족이나 마찬가지지. 우리 거래처에서 일했으니 사업에 대한 이해도도 높을 거고, 함께 하겠다고 하면 오히려 우리가 고마워해야지. 그렇게 승훈이는 현재 한국에 돌아와 저와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도 그의 미국 경험을 높이 평가해서 해외 사업부장을 맡기고 있어요. 무엇보다 저희는 다시 가족이 되었습니다. 주말이면 함께 등산도 하고 가끔은 양부모님 댁에서 식사도 해요. 승훈이가 있으니까 집이 더 따뜻해진 것 같아. 두 아들이 함께 회사를 이끌어가니까 든든하지. 승훈이도 이제는 예전의 밝은 모습을 많이 되찾았습니다. 승혁아 고마워. 네 가족이 나까지 받아주셔서. 뭔 소리야. 우리가 언제부터 남이었어? 세상은 혈육만을 가족이라 부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짜 가족은 어떤 상황에서도 서로를 놓지 않는 사람입니다. 상대방의 아픔을 나의 것처럼 품을 수 있는 사람이죠. 고아원에서 시작된 저희의 인연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엔 둘이서 고아원에 후원금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매년 원장님 기일에는 함께 성묘를 가기로 약속했어요. 저희에게 이름을 지어주시고 가족의 의미를 가르쳐 주신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요. 때로는 결혼 이야기도 나옵니다. 넌 언제 다시 결혼할 거야? 글쎄, 아직은 생각 없어. 너는? 나도 마찬가지야. 일단 우리끼리 잘 살자. 하지만 언젠가는 각자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도 저희의 우정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지금 저희는 회사를 더 크게 키우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승훈이의 미국 경험과 제 한국 사업 경험이 합쳐져서 시너지를 내고 있어요. 최근에는 미국 진출 계획도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정말 제대로 된 파트너와 함께하자. 당연하지. 네가 있으니까 믿고 갈 수 있어. 가끔 어려운 일이 생겨도 둘이 함께 있으니까 든든합니다. 어릴 때 그 춥고 배고픈 고아원에서 서로 의지했던 것처럼 말이에요. 승혁아, 우리 정말 많이 컸다. 그러게, 그때는 이렇게 될 줄 몰랐어.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도 있잖아. 우리 우정 말이지. 그렇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거리가 멀어져도 어떤 시련이 와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사랑과 우정이죠. 저희는 혈연으로 맺어진 형제는 아니지만 더 깊은 인연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함께 울고 웃으며 자란 시간들, 서로를 생각하며 버텨온 세월들이 저희를 진짜 가족으로 만들었어요. 앞으로도 저희는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서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면서 각자의 꿈을 이루어 나가면서 말이에요. 세상은 혈육만을 가족이라 부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짜 가족은 어떤 상황에서도 서로를 놓지 않는 사람입니다. 상대방의 아픔을 나의 것처럼 품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고아원에서 시작된 저희의 인연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